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게 있어서 그걸 토해내는 심정으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톡톡 사연에 팬이 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각종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는 정말 별의 별일들이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겪은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사연으로 소개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어떤 의견을 내주실지 그게 좀 궁금한 심정입니다. 각설하고 제가 남편을 만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부끄럽지만 저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배가 고파서 정신이 혼미해진 채 꼬르륵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잠든 나날도 많았고요. 여름날에는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며 기절하듯 잠에 들었더랬고, 겨울날에는 너무 추워서 자다가 얼어 죽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가난이 그래요. 더워도 서럽고 추워도 서럽죠. 뭘 하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이 정말로 싫었어요. 자식들을 위하고 사랑해주기는 하셨는데요. 능력이 없으셨어요. 입에 간신히 풀칠도 할 줄 모르셨죠. 쉽게 말해 생활 감각이나 사회성이 다 떨어지는 분들이셨습니다. 설마 그래봤자 죽게 하겠어? 저는 친정아버지의 그런 입버릇을 싫어했었죠. 안 죽기만 하면 다랍니까?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왕 사는 인생이고 이왕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라면 어떻게든 열심히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태평하셨던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부모 아래의 자식들이었으니 어리버리해서 생각을 잘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악에 받쳐서 세상을 원망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상을 이미 하시겠지만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자식이었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아주 치가 떨렸어요. 아무리 쪼들리고 힘들어도 설마 죽게 하겠냐며 그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던 친정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징조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냥 주무시던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던 때라서 아침 밤으로 확 추워지던 시기였는데요. 그런 날씨가 영향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죽음 뒤에 자리한 것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친정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 남은 처자식을 걱정하며 돈을 내놓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쉽게도 떠들어댔습니다. 생전에 그 양반한테서 콩 한쪽이나마 받아먹은 일이 있어야 말이지. 겨우 그런 것으로 친정 아버지의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는 시름시름 알아놓으셨고 제 형제들은 멍청하게 눈만 꿈뻑꿈뻑 거리면서 이런 말이나 해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휴, 그래도 설마 죽게 하겠어. 친정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걸 보았음에도 잘도 그런 소리를 해대는 형제들을 보고 제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다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만약에 친정 아버지가 생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을 누리셨다면 과연 마지막이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랬다면 달라졌을 것만 같았거든요. 돈 때문에 친정 아버지는 병원에 도통 가보지를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허무하게 가족들을 향해 작별 인사도 못 남기신 채 떠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집구석이 옛날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자식들 머릿수는 꽤 돼서 저희가 5남매였습니다. 여담으로 원래는 6남매였는데 마지막으로 태어난 막내가 열병으로 갓난아기 때 세상을 떠났었네요. 아무튼 제가 넷째였고요. 저 그리고 셋째인 바로 위 언니. 이렇게 둘이서만 생각이 같았습니다. 뭐라도 해서 돈을 잘 벌고 어떻게든 잘 살아볼 궁리라 하는 건 저희 둘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가난과 무기력함에 순응하며 절여진 상태를 벗어날 낌새조차 없었습니다. 친정집은 경기도 변두리에 있었죠. 시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잡아 이끌며 함께 서울에 가자고 하였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가는 경비나 간신히 마련하면 다행일 것 같은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울에 가서 결과를 보자. 너나 나나 내세울 것 하나 없잖아. 실패하더라도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짐을 챙겼는데 작은 보따리 가방 하나로도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제 처지를 반영하는 것만 같았죠. 언니와 둘이서 떠나겠다고 하자 친정어머니는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자식년들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이 불효막심한 것들아. 이 어미를 두고 잘도 떠나겠다는 소리가 그 주둥이에서 튀어나와? 여기에 있어봤자 좁아터진 집을 더 좁게 만들 뿐이죠. 저희라도 빠질게요. 빠지기는 뭐를 빠져? 너희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 가서 돈이나 벌어와. 여기서는 돈 벌 곳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둘 다 학교도 못 다니는데 서울 구경이나마 하면서 인생 공부라도 하겠다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봐요. 언니는 꿋꿋했고 그 덕분에 저도 무리 없이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저희에게 어차피 몇 달 안 지나서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집에 돌아올 거라며 떠들었어요. 악담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혹시나 언니와 제가 정말로 성공이라도 할까봐 서울에 가서 잘 살까봐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는 눈빛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복잡 미묘한 듯 싶네요. 형제들의 말대로 서울에 도착해서 어떻게든 지낼 곳을 구하고 닥치는 대로 허드렛 일을 구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유달리 차갑더군요. 하지만 돌아가봤자 답답해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일상이나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언니나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습니다. 변을 안 당했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 연락을 집에다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보이신 반응이 가관이었죠. 그랬구나. 그러면 돈 좀 보내다오. 우리는 지금 쌀 한 톨이 없다 얘들아. 그때 제 눈에서 흘렀던 건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피눈물이었을 거예요. 저는 진작에 악에 받쳐 있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를 모른 척하였습니다. 집에 돈을 보내지 않았죠.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다 모든 게 지긋지긋했었죠. 이를 악물고 고된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인생 선배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서 인생 팔자를 펴거나 인생 종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언니는 착하고 사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시골 출신이라서 아주 순박한 사람하고요. 하지만 가난했죠. 친정 식구들은 언니의 결혼을 반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서울로 간 언니가 잘나게 살지 못하고 그저 그런 수준의 배경을 지닌 남자를 만나 인연을 맺은 게 내심 고소하고 안도가 된다는 친정 식구들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결코 가난과 가깝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죠. 남편은 서울 남자였어요. 집안이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배가 고파서 굶주려 본 적은 없었죠. 일남일녀 집안이라서 남편에게 형제라고는 이미 시집을 간 시누이가 유일했습니다. 시누이는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이 그럭저럭 잘 살아서 단 한 번도 자기 친정에다가 손을 벌리는 일이 없었죠. 전문대를 졸업한 뒤 남편은 직장 두 곳을 옮겨 다녔다가 마침내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꾸준히 근속 중이었어요. 벌이도 제법 괜찮았습니다. 이런 남자가 저에게 호감을 보인 것이 제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듯 싶네요. 친정 식구들과 사실상 연을 끊다시피 하면서 살고 있는 저의 상황을 무엇보다 남편이 이해를 잘 해주었습니다. 부모이고 형제라고 해서 잘 지내라는 법은 없지. 이 세상의 어떤 타인들보다도 더 안 맞고
징글징글할 수 있는 법이라고. 누군가 저에게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기만을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었을 때 그간 제가 많이 외롭고 고독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에게 내밀어진 남편의 손을 꽉 붙잡고 말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하도 지긋지긋해서 등 돌리고 안 보고 사는 게 저의 특이한 점이었다면 남편 쪽에도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혼은 안 하셨지만 거의 반별거 상태로 지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종종 다른 곳에서 지내셨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주체 안 되는 바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치마만 둘렀다 하면 전봇대를 보고도 눈이 돌아갈 미친놈. 내가 왜 그런 놈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속이 문드러지며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을 내가 직접 망쳤지 누구를 원망하랴.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세게 두드리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시집살이도 엄청나게 겪으셨고 매일같이 시달리셨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바람기는 결혼 생활에 뒤늦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그런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임신을 하고 계셨던 당시에 시아버지께서 총각 행세를 하며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임신 중이셨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었고 서글프셨던 것이죠.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시아버지의 그런 작태를 알고도 집안 사람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당신을 괴롭혀대는 것에 시어머니께서는 망연자실하셨습니다. 특히나 첫째를 딸로 낳은 것 때문에 트집을 잡혀서 네가 부족한 게 이유다 라는 조롱을 항상 들으셨다고 했죠. 오죽 스트레스가 심하셨으면 첫째 시누이를 낳으신 다음에 임신을 하셨을 때 하혈을 겪으신 뒤 유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가 비쳤는데도 엄살 부리지 말라는 핀잔과 함께 시집살이가 계속 이어진 것에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뱃속 생명을 잃으셨어요. 내가 그건 죽어서까지 한이 맺혀 있을 일이었어. 아무리 곱씹어봐도 절대 용서가 안 돼. 나중에 태어난 둘째인 남편이 아들이어서 천만다행이었다고 그러셨습니다. 남편을 낳으신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께서도 눈에 힘을 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맞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도 하도 망나니 기질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늘 안으로 굽어있던 팔도 나중에는 바깥으로 펴졌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다들 시어머니께 머쓱함을 느꼈던 거예요. 내가 결국 그렇게 해서 시집살이를 완전히 벗어났었지.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내 남편이라는 놈이 아주 인간 말종이었거든. 그러니 점점 내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진 거야. 시자를 단 사람이었으니 그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는 시집을 가고 나면 출가 외인이라며 못을 박았던 내 친정 식구들이 아휴, 나는 왜 이렇게 원망스럽던지. 시어머니의 친정은 꽤 사는 집이었다고 해요. 이남 일녀 중에서 시어머니께서 막내이셨는데 일찍이 남자 형제들에게만 집안 재산이 갈 거고 딸인 시어머니는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외롭고 힘이 드셨을 거예요. 자식들의 육아에 시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참여를 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이런 걸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부친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개가 천선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래. 평생을 참고 사신 우리 엄마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안 됐지. 근데 한편으로는 마냥 참고만 사신 우리 엄마가 답답하기도 해. 우리 엄마를 보면 나는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야. 시누이가 묘사하는 그 기분이 뭔지 저는 알 것만 같았죠. 남편 역시도 자기 모친을 안 되신 분, 불쌍하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정상적이셨어도 엄마가 덜 힘드셨을 거야. 대체 언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실까 싶어서 나는 그 기대를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
아버지가 가정적이신 분이 될 거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믿었다가 그때마다 배신을 당하는 기분이 뭔지 예상가? 내 인생은 어떻게 보자면 아버지 때문에 실망의 영석이었어. 그래서 나는 일찍 이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실망 따위는 안겨주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 저절로 들더라.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내세우실 능력이 하나 없고 인생이 허무하게 마감되셨던 친정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친정아버지와는 다르게 좋은 가장이 되어줄 듯 싶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면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당찬 얼굴을 하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흔쾌히 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빛을 보아하니 보통이 아니겠구나. 나는 너 마음에 든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대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 그래. 그래야지. 앞으로 한번 잘해봐라. 내가 지켜볼 거야. 제가 뭐 하나 괜찮은 조건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바로 결혼 허락이 떨어지고 진행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하늘이 제 결혼을 도와주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께서 대판 싸우시는 것은 전혀 예정에 없던 대사건이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결혼 문제를 두고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큰 부부싸움으로 번졌고요. 온갖 쌍욕이 서로에게 난무하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너무 열이 받으셨던 나머지 시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커다란 멍이 두 군데나 들었고요. 맞아서 바닥에 쓰러지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악에 받쳐서 손에 잡히는 술병으로 무조건 시아버지의 다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종아리와 무릎에 상처가 여러 군데 나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요. 이런 마당이었으니 결혼 음식은 그저 아주 약소하게 형식적으로 얼른 올리고 땡쳐야만 했었네요. 남편은 저를 향해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민망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괜찮다고 해줬죠. 친정의 결혼 소식만 간단히 알리고 모두들 결혼식에 다 안 불러도 돼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제가 아주 흔쾌한 태도로 약소한 결혼식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시어머니로서는 좋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점수를 따고 들어갔었죠. 결혼하고 나서 꼭 1년 반 만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기억에 참 오래 남네요. 아들이 아니어도 뭐 어떠니? 아무 상관없지. 안 그래? 앞으로 네가 딸을 똑부러지게 잘만 키우면 될 일이야.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둘째를 아들로 낳으면 된다거나 하는 뉘앙스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네요. 저와는 다르게 시누이는 시집을 가서 아들만 둘 낳은 바였기 때문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손자들을 보셨기 때문에 별로 간절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복잡거리는 형제들의 모습에 질린 사람이었기에 자식을 둘까지만 낳고 싶었으나 그 이후로는 노력을 해봐도 아이가 안 들어섰기 때문에 외동딸을 두게 된 입장으로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두둔해 주신 게 무척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제 딸 지연이에게 저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안겨주고 싶었어요. 지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강조에 강조를 거듭했습니다. 돈 낭비는 절대 금물, 경제관념을 똑바로 가지고 있대. 구두쇠처럼 살면서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살면 절대 안 된다고요. 지연이는 유달리 돈 이야기가 나오면 눈을 반짝거리는 아이였죠. 과연 제 딸이다 싶었습니다. 제 기질을 물려받은 모양이었어요. 지연이는 머리가 크면서 항상 가난한데 노력 한번 안 하는 자기 외가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자식이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현상이 지연이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지연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고등학교 수험생 시절 그때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결국은 부전자전이었던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새벽에 비비적거리고 있는 걸 이웃 주민이 보고서 저에게 알려준 것이 시작이었죠. 실수였다고, 충동이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자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여자도 둘셋 정도 만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한 여자에게 꽂혀서 바람을 피운 거면 모를까. 이 여자 저 여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바람을 피우는 남편의 진면목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사는 게 징그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연이 하나만 보고서 참았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남편의 개짓거리도 제 선에서 다 덮었고요. 지연이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나 남편하고 대판 싸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머리 싸매고 들어놓으신 지 오래였고요. 제가 남편을 더 참아주었던 것은 적어도 지연이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을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시집을 가고 싶어하는 집안에서 이혼 가정의 자식이라는 점을 흠으로 여긴다면 그건 제가 부모로서 자식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니 그것만은 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을 건 참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그러면서 남편과 억지로 살았네요. 시간이 지나서 지연이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하는 상대가 생겼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부잣집 차남과 지연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 시부모님하고 일단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좋아요. 한남동에 있는 엄청 큰 단독주택이거든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집이라고요, 엄마. 저 이제 인생 역전을 앞둔 거 맞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연아, 네가 세상에나 그렇게 대단한 집 아들하고 연애를 하다 못해서 결혼까지 준비 중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내 딸. 최고로 자랑스러워. 제 딸 지연이가 저에게 엄청난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나머지 눈물이 막 흘러나왔죠. 딸이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자 남편은 저와 절대로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서 꼬리를 말고 저에게 온갖 나양을 떨며 빌어댔습니다. 지연이의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었고 제 생일도 한번 챙겨준 적 없었던 주제에 참 대단했죠. 그 꼬라지를 정말 봐주기 싫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셨기 때문에 남편의 존재를 꾹 참았네요. 기품이 넘치고 고고해 보이는 사돈네에는 아주 흔쾌히 지연이가 그 집안의 작은 며느리가 되는 것을 반겨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기질이 다분했던 장남과는 달리 철딱선이 없는 차남은 결혼도 본인이 원하는 상대하고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둬도 상관없다는 게 두 분의 입장이었던 듯 싶어요. 어쨌거나 저는 지연이가 비록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기는 하나 편한 성격의 남자와 결혼을 한 게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잣집과 사돈을 맺게 된 것은 친정 식구들이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죠. 그 시선들 다 무시하고 쳐내면 그만이었는데 친정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만큼은 무시가 안 됐습니다. 지연이가 결혼식을 올렸던 그곳은 온통 화려한 조명이 가득했는데 그 아래 친정 어머니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계획 하나 없는 가족들이 싫어서 서울로 떠난 뒤 힘들다는 타령만 해대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또 너무 싫어서 도움을 주지 않았었죠. 그 시절의 저와 그 시절의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지연이를 결혼시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친정집에 내려가게 된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친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시려고 열심히 애를 쓰시면서 편찮으신 티도 안 내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냉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짠한 마음이 고개를 들이밀었죠. 나머지 친정 식구들은 죄다 자기 코가 석자라서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으므로 전적으로 시간을 내서 친정 어머니의 곁에 있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남편, 그리고 최고로 시집을 잘 간 딸. 저는 씁쓸하고도 후련한 마음으로 친정 집에 당도를 했었고요. 긴 세월을 돌아서 다시 좁은 공간에 마주하게 된 친정 어머니를 보살펴 드렸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이 정도는 지켜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난날 속에서 부족했던 제 모습에 대한 속죄 같은 것이기도 했던 걸지 모르겠어요.
친정어머니의 상태가 확 나빠져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된 적도 있었고, 그랬다가 또 너무나도 컨디션이 좋아져서 퇴원 후 평범한 집안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친정어머니의 상태에 맞춰서 저도 그 시기에 많이 정신없이 지냈던 것이었죠. 부잣집의 차남과 결혼한 제 딸 지연이와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기 시작했던 건 아마 8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지연이가 원래는 친정어머니가 입원을 하셨을 때 자기 외할머니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못 온다고 그랬었죠. 저는 한 번도 그런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부잣집은 원래 공사 다망한 곳인가 싶었습니다. 되게 많은 일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멀리 경기 남부에 있었으니 지연이와 얼굴을 못 보고 지내는 건 그렇다 쳐도 연락이 점차 뜸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딸 하나 있는 거 잘나게 키우려고 뒷바라지 다 해주려고 무조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저는 딸의 뒤에 빠져 있었고 남몰래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연이가 대학 생활을 바쁘게 하던 때에도 얼굴을 몇 달씩 못 보고 지낸 적도 잦았습니다. 바쁘게 이것저것 공부하고 배우며 지낸다는 지연이를 애써 저에게로 돌리고 싶지 않았죠. 그런 전적이 있었기에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걱정이 가득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지연이를 100번은 더 찾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저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걸핏하면 꺼져 있고 문자를 보내면 사흘이나 일주일 뒤에야 답장 하나가 간신히 오는 지연이의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을 보러 직접 찾아가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그건 일주일이 넘도록 답장이 오지 않았죠. 부자들의 세계에 입성했으니 걔가 이젠 다른 건 다 쳐내고 싶은 모양이겠지. 제 고민을 알고 계셨던 친정어머니의 그런 중얼거림을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하였습니다. 지연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복용약을 바꾸신 이후로 잠시 부작용이 찾아오는 듯해서 긴장을 했으나 오히려 기존 복용약보다 잘 맞고 효과가 좋다는 게 드러났을 무렵 저는 짐을 쌌습니다. 지연이가 제가 보낸 문자에 답장이 없는 지가 열 하루였고 전화기는 매번 꺼져 있었어요. 남편에게 제발 딸이 시집가서 지내는 사돈댁에 좀 가보라고 몇 번을 부탁한 적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다 거절을 하더군요. 결국은 제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 집으로 향했네요. 저는 떨리는 심정을 아는 채 커다란 저택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곧이어서 누구냐고 묻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이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목소리인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집안하고 사돈인 사람입니다. 이 집안 둘째 며느리가 제 딸이에요. 얼떨결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났더니 잠시만요 라는 대답이 들린 후에는 조용하더군요. 꽤 한참이나 가만히 기다렸는데도 이렇다 할 게 안 돌아와서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고요. 그러자 저는 갑자기 초조해져서 저도 모르게 초인종을 수차례 반복해서 누르고 말았죠. 제가 입술을 꽉 깨물고 초인종을 마구 누르고 있던 그때 철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린 것을 알고는 제가 망설임 없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더니 마침 저 너머에 현관문이 열리면서 안사돈이 나오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거의 달리다시피 해서 다가갔습니다. 어머,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로? 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뿐인 딸 자식을 시집 보내놓았는데 도통 연락이 없으니 제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저희 지연이뿐만 아니라 박서방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다들 하나같이 저한테는 연락 한 통을 먼저 안 줄 수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이게 어찌 된 일인 걸까요? 저희 지연이 안에 있죠? 얼른 제가 만나봐야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볼 건 물어보고 들어볼 건 들어봐야겠네요. 아이고,
지금 좀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작은 며느리 애가 하필 외출을 하고 집에 없답니다. 진정하셨다가 다음에 다시 오시면 되겠어요. 저는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어서 제 청력을 순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지연이가 외출 중이라 집에 없다는 건 그렇다 쳐도 저에게 단박에 다음에 오라는 소리를 하다뇨. 안사돈이 참 이상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멀리서 왔다는 것을 당연히 유추하고도 남으셨을 텐데 다음에 오라는 무례한 처사를 저에게 보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부잣집 사모님이라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조금도 물러날 수가 없었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얼굴을 직접 못 본 지가 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연락도 통하기 어려운 딸을 엄마가 만나겠다고 찾아온 상황이 안사돈께서는 우습고 가벼워 보이시나요? 가진 게 많고 잘나셨으면 이러셔도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냥 며느리 애가 집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사돈을 대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은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안사돈이 날카롭게 외치셨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었으며 제가 잘못 머뭇거리면 안사돈이 사람을 불러서 저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방법을 쓰고 말았죠. 그건 바로 밑도 끝도 없이 밀고 들어가는 작전이었습니다. 안사돈을 옆으로 휙 밀치고서 그 틈에 현관문 안으로 제가 진입을 해버렸죠. 안 돼요. 저는 제 딸, 우리 지연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제가 무슨 각오로 왔는지 아시면 안사돈도 저를 못 내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외치며 재빨리 신발을 벗었고 거실로 보이는 공간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일하시는 분과 부딪혔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는데 간신히 소파 끄트머리를 잡고 섰습니다. 저에게 밀쳐지는 바람에 당황으로 굳으셨던 안사돈이 따라 들어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시는 것과 아래층의 소란을 듣고 계단을 내려온 제 딸 지연이를 제가 발견한 것은 거의 동시였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 시간에 집안이 갑자기 어라,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자다가 일어났는지 눈을 조금 비비며 그렇게 말을 하던 지연이가 저를 보고서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파를 잡고 서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휘청거렸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아,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엄마 속 까맣게 태우려고 작정을 했어? 너 대체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던 거야? 엄마는 너한테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그리고 너 그 몸이 뭐니? 너 배가 임신을 했던 거야? 만삭이라니.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나한테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할 수가 있었어? 지연아, 말 좀 해봐라. 어떻게 된 거야? 놀랍게도 근 1년 만에 본 지연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펑퍼짐한 면 원피스 차림이었고 이미 만삭이었어요. 엄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임신을 갑자기 제가 하게 돼서 너무 당황스럽고 컨디션도 자꾸 안 좋아서 엄마한테 연락을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몸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바빴거든요. 맞아요, 사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네,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지연이가 낯빛이 삽시간에 흑빛이 되어서는 그렇게 말을 하였고 안사돈 또한 맞장구를 치셨죠. 내용만 듣고 보자면 별로 이상할 게 없었어요. 임신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었으니까요.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면 못 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 공기라는 게 느껴져요. 이를테면 지연이와 안사돈이 짧은 찰나에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장면이 제 눈에 포착된 순간의 공기가 싸늘하고 예리한 얼음의 파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직감이라는 것이 저를 못살게 굴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지연이 네가 이 엄마를 보지도 않고 지냈다고? 임신 이야기를 어떻게 전혀 언급도 안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안사돈께서는 왜 방금 전까지 네가 집에 없다고 거짓말하셨을까? 저는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히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가 슬그머니 눈길을 내리면서 저와 시선이 맞닿는 것을 피하더군요. 게다가 제 옆에 서신 안사돈께서 불편하신지 작게 헛기침을 내뱉으셨고요. 저는 무심코 제 직감을 입 밖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지연아, 너 무슨 일 있었구나. 캥기는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거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거지.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해봐. 아니에요, 엄마.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제 딸 지연이는 애써 입가에 미소를 걸며 저를 쳐다보았으나 눈동자가 심히 떨릴 때 그 인매가 같이 떨리는 바람에 오히려 저에게 들통이 나는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왜 거짓말을 해? 이보세요, 사돈.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요. 너무 흥분을 하셨으니까 자리로 옮겨서 차 한잔 하시면서 진정부터 하시면 좋겠네요. 아까부터 저한테 뭘 자꾸 진정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이상하다는 걸 안사돈께서는 정녕 모르셔서 이러시는 건가요? 어머, 저야말로 사돈이 지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연락 좀 더디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1년 정도 얼굴을 못 보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유산 같은 게 걱정이 되니까 몸 관리가 힘들면 임신 소식도 안 밝힐 수도 있는 법이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부잣집 사모님의 인생만 살아보신 안사돈께서 고고하게 어깨를 으쓱이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그러자 평정을 잃으신 안사돈께서 몹시 당황한 얼굴이 되더군요. 지연이는 입술을 꽉 깨무채었고요. 너무나도 초조해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지연이를 쳐다본 저는 오랜만에 만난 제 딸에게 달려가서 당장 안아줄 마음이 들기보다는 이상하게 실이 서늘한 감각이 느껴지고 있는 저의 직감을 따르기로 했죠.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어요. 신고라니요? 경찰...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제 딸이 시댁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암만 해도 수상하니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들었고 그러자마자 안사돈이 팔을 뻗어서 그걸 뺏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서 휴대폰을 지켰고요. 제가 안사돈께 한마디 날리려고 했던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그만. 이제는 그만. 저희 엄마한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 너 미친 거니? 내가 입단속을 하라고 그렇게나 누누이 일렀건만. 다른 분도 아니고 저희 엄마이시잖아요. 그냥 다 털어놓고 마음이라도 가벼워질래요.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무거워졌으니까 마음이라도 가벼워지고 싶다고요. 어머님, 제발요. 지연이가 외쳤을 때 제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께서는 포기하셨다는 듯 이 말을 짚고 계셨죠. 잠시 후 저는 지연이와 소파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그제서야 손을 맞잡아보고 얼굴도 가까이서 확인해 보았죠. 지연이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안사돈의 시점에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편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에 수월할 거예요. 매사에 진지한 성격이며 능력이 좋은 장남과
가벼운 성격에다가 노는 걸 좋아하는 한량스러운 차남이 있습니다. 장남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딸을 얻었고요. 그런데 안사도는 큰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친정 집안이 잘 살아서 그런지 큰며느리는 처음부터 싸가지가 없었고 출산을 한 이후에는 더욱 예민해져서 곧장 마찰을 빚게 되었거든요. 그 바람에 장남 부부가 분가를 하게 되었고요. 콧대 높은 큰며느리는 육아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시댁에 들르지도 않았고 장남은 도리를 아는 자식이라서 꼬박꼬박 자기 부모님 댁에 들렀고 종종 자고 가기도 하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남이 작은 며느리와 눈이 맞을 줄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던 겁니다. 장남과 작은 며느리가 묘한 관계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돈내외는 뒤집어졌죠. 그런데 그때 장남이 이런 소리를 해서 안사돈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슬이 엄마하고는 이혼할 생각입니다. 안사돈은 큰며느리가 치가 떨리게 싫었기 때문에 이혼 생각이 있다는 장남의 발언이 반가웠어요. 큰며느리가 낳은 소녀도 외탁을 한 것인지 벌써부터 얼굴이 표독스러워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장남과 작은 며느리가 눈이 맞은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이걸 잠시 이용해서 이혼까지 선사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잘못된 불장난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만한 수치는 없었기 때문에 안사돈은 작은 며느리의 입부터 강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외출도 함부로 못하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 큰며느리에게 일부러 찾아가거나 거짓 핑계를 만들어 호출한 뒤로 골탕을 먹이는 등 작정하고서 큰며느리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고부 갈등에 시큰둥하고 관심 없는 장남에게 화가 날 대로 났죠. 자기 친정도 전혀 아쉽지 않은 집안이었기에 그대로 이혼을 선언했고 양육권도 가져갔습니다. 이혼을 시켰으니 안사돈은 이제 장남과 작은 며느리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심상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작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밝힌 거예요. 임신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죠. 둘 중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폭탄 선언에 사돈네가 머리를 싸맸습니다. 완전히 큰일 났다 싶었죠. 그래서 안사돈은 아예 작은 며느리를 허락 없이는 외출도 못하게 만들고 휴대폰도 정해진 시간에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안의 수치, 강력한 치부가 어떤 형태로든 흘러나가는 걸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차남의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만 빼고서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했던 게 유효했죠. 결국은 자기 형과 자기 아내가 눈이 맞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남이 분노했습니다. 형하고 이혼한 형수한테 다 말할 거예요. 이제 다 끝입니다. 거기네 성질 장난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이 일을 알면 거기서 절대로 가만 안 있죠. 차남이 눈이 돌아가서 그렇게 외쳤을 때 사돈 내외는 굴복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차남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들어주겠다고 해버린 것이었죠. 사실 차남은 자기 형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했고 머리도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던 것에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집안에서 팽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차남이 요구한 것은 자기 형보다 많은 몫의 재산이었습니다. 만약에 작은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라면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사는 대신 장남을 멀리 다른 지역으로 해외로 쫓아내기를 원한다는 차남의 바람을 사돈 내외는 수긍하는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장남의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즉시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할 것이라는 게 차남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든 집안 재산의 3분의 1을 차남이 받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고요. 안사돈은 매일같이 한숨을 내쉬며 작은 며느리를 감시하였고 그 불러오는 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삭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것이고 그 바람에 이 집안 식구들끼리만 알고 있었던 비밀을 나도 알게 된 것이구나.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간신히 정신을 다잡은 게 고작이었습니다. 조금만 방심을 해도 정신을 놓고 기절해 버릴 것만 같았어요.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게나 개판이었기 때문에 딸과 연락이 그토록 안 됐던 겁니다.
제 옆에서 우는 지연이를 저는 차마 달래주지도 못했습니다. 참담하게 눈을 질끈 감은 안사돈에게 차마 뭐라고 더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살면서 상상도 못해본 바였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워낙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망나니 남봉꾼이었던 시아버지를 보고 자란 남편이 자기 부친의 그런 모습을 무척이나 싫어하면서도 꼭 닮고 말았었는데 지연이는 딸이니까 저와 같을 것이고 제 편이고 자기 아빠의 그런 점은 절대 안 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쩜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상한 기질을 물려받았는지 모를 일이었죠. 눈물을 닦으면서 지연이는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기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 기색이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미칠 것만 같은데 내 딸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내 딸이 그런 추잡한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숨이 막혀 오는데 엄마의 마음을 찢어놓고서 지연이 너는 괜찮으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몰라도 한참을 몰랐구나. 내가 너를 잘못 키웠어. 충격으로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고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 더 있다가는 헛구역질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일어났고 그 순간 눈앞이 핑그르르 돌았어요. 현기증이 일어나더니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안사돈께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셨고요. 저는 당신의 그 잘난 아들놈들은 어디에 있냐고 여쭈어 봤는데 잠긴 목에서 소리가 얼른 안 나갔어요. 그럼에도 뜻을 읽으신 건지 안사돈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아들놈들은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제가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연락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오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사돈, 작은 며느리애는 방금 전에 입원을 했어요. 산부인과에 말이에요. 사돈이 쓰러지시는 것에 며느리애도 충격이 컸나 보더라고요. 자꾸만 진통이 와서 그냥 입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집을 간 제 딸이 임신을 했고 만삭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알았는데 갑자기 진통이 와서 출산 대비차 입원까지 하게 됐다는 소식을 어찌 제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아이의 아빠가 둘 중 누구인지 확실하지도 않다는 것.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 차라리 헛웃음이 지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안정을 좀 더 취하고 나서 지연이를 보러 갔는데 아직 울음기가 남아있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요. 일단 무사히 아기를 낳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예정일보다 보름 이상 이르게 지연이는 출산을 했고요. 태어난 생명은 박서방의 아기로 밝혀졌습니다. 즉 제 딸은 자기 시숙의 아이가 아니라 다행히도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은 것이었죠. 이럴 거면 그냥 그 관계를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때 들키지만 않았어도 됐었을 텐데. 괜히 마음고생이나 했잖아. 이게 뭐야? 그리고 지연이가 보인 반응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울면서 그런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을 따름이었네요. 지연이는 절대 박서방과 이혼을 안 하고 그 집안에 딱 붙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부잣집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박서방이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니 앞으로 어떤 여자들을 만나며 방탕하게 살든 자기가 다 봐주면서 살면 될 일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해괴망측한 바람을 피웠으니 그걸로 퉁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형과 눈이 맞았었음에도 어쨌든 아기의 아빠가 본인이고 능력이 부족한 못난 자식이지만 이번 일로 집안 재산을 확실히 더 많이 받게 됐고 앞으로 자유풍만한 결혼 생활까지 할 수 있게 된 박서방은 기분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장모님,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제가 너른 가슴으로 다 안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간 장모님을 너무 못 챙겨드려서 그건 정말 죄송하네요. 이번 일로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텐데 어디 좋은 곳이라도 한번 다녀오시죠. 경비는 다 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돈 좀 만지고 굴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요. 너무 잘 됐죠. 호탕하게 얘기를 하는 박서방 앞에서 저는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사고방식이고 도덕관념인가 싶어서 오싹한 느낌만저 들더군요. 물질 만능 주의에 흠뻑 젖어있는 박서방의 장단에 저는 맞춰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로 남아서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든다는 지연이의 솔직한 말이 저는 전혀 달갑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연이에게는 제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의지할 만한 친정 엄마였으니 아기를 키우면서 종종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고 시간을 내서 저를 따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의도가 보였죠. 귀여운 손주를 보고 이제 화 좀 풀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저는 귀여운 손주를 보면서 너무 기쁘다가도 이 아이가 그 집안의 차남이 아니라 하마터면 장남의 아이였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만 들고 나면 어딘가 깨름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능력이 좋은 인물이었던 그 집안의 장남이 어째서 이혼을 하더니 해외로 일자리로 옮겨갔는지 주변인들은 영문을 몰랐을 것입니다. 애기 아빠하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욕심으로 만나서 결혼한 거였지만 제 가슴이 정말로 아주버님 앞에서는 두근거렸어요. 제 진짜 사랑은 그쪽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제 일상을 누리면서 살래요. 지연이의 그 말이 저는 어째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네요. 주변에서는 저를 보고 결혼을 잘못해서 마음고생을 했을지언정 자식 하나 잘 키워서 부잣집의 인연을 맺고 인생 로또를 맞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변의 평가처럼 인생 로또를 맞은 걸까요? 아니면 속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얹게 된 것뿐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채널을 열심히 구독 중인 서울 사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게 일어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저처럼 화가 나시거나 공감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부디 좋은 격려의 댓글들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 사람이 별로 없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가지고 놀 거라는 흙 위를 뒹구는 조약돌 몇 개가 전부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요새는 도심을 나가면 노래방도 있고 PC방도 있고 큰 백화점도 있는 등 어린아이들이 구경을 하거나 놀거리가 많았지만 제가 살던 시골 마을은 일단 도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곳으로 나가려면 버스를 최소한 30분은 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가서도 별로 놀 건 없었습니다. 좁디 좁은 시골에서 유일하게 놀거리가 있다면 바로 또래 친구들 뿐이었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0명도 되지가 않아서 모든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을 쓰며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같이 학교를 다니는 모든 친구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딱지치기, 말뚝박기, 구슬치기, 숨바꼭질 같은 놀이들을 하며 몸으로 뛰어노는 것이 저희 아이들의 유일한 취미생활이었죠. 모든 친구들이랑 잘 지냈지만 그 중에서도 제겐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불알 친구라고 하죠. 저는 민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의 집에서 부모님의 일거리를 도와드리며 추억도 많이 만들었죠. 논밭을 뛰어다니며 메뚜기를 잡고 감을 따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끈한 감자를 먹으면서 함께 정다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민수는 친구였지만 체구가 작고 좀 어려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형처럼 잘 따랐고 제가 하는 말이면 뭐든 잘 들어주곤 했어요. 전 그런 민수를 친구이지만 동생처럼 잘 챙겨주었고 우린 그렇게 특별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서울에서 엄청 예쁜 전학생이 저희 학교에 왔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다른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외부에서 전학생이 온 일은 거의 없어서 저희에게는 그 일이 엄청나게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니 더 그랬죠. 저희 어렸을 때는 서울이라고 하면 완전 미지의 별세계였거든요. 달콤한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다는 이유로요. 서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시골이랑 비교할 수도 없이 맛있는 것도 많고
놀 것도 많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린 마음에 내심 서울이란 곳을 굉장히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서울에서 왔다는 전학생이 나타나니 호기심이 안 갈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 전학생은 얼굴이 하얗고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한 무척 예쁜 아이였습니다. 시골의 태양에 피부가 까맣게 그슬렸던 아이들과는 달라도 참 달랐죠. 다른 친구들은 인상이 조금은 차갑고 말수도 많지 않았던 터라 그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 깍쟁이 같다면서 쉽게 다가가기 힘들어했습니다. 놀이에도 잘 끼워주지 않았고요. 허나 저는 전학생이 온 날부터 적극적으로 다가가 이런저런 말을 걸며 서울에 대한 동경을 드러냈어요. 서울은 얼마나 크냐, 뭐가 있니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당시 전학생은 낯을 많이 가리는지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얼굴을 붉히거나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일쑤였지만 저는 서울에서 왔다는 그 전학생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고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어 겁없이 다가가곤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자꾸 말을 걸고 다가가니 전학생도 제가 덜 불편한지 제 질문에 답해주기도 하고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다른 친구들보다 그 전학생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전학생 여자아이도 처음 여기 온지라 다른 친구들보단 말을 많이 걸어주는 저를 더 편안해했고 저와 노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전학생은 시골에 온 지 얼마 안 돼 이곳을 잘 몰라 길을 헤매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도와주곤 했죠. 그렇게 전학생과 시골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함께 놀다 보니 언젠가부터 그 여자애와 있다 보면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여자애 앞에만 서면 자꾸 말을 더듬게 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한번 센 척도 해보고 싶어지고요. 그땐 몰랐지만 그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계속 전학생이라고 하면 어색하니 지금부터는 이름으로 불러보겠습니다. 그 전학생의 이름은 정임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그 이름을 들었을 땐 서울아이 같지 않은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짝사랑을 시작하고 나니 세상에 그 이름만큼 예쁜 게 없더라고요. 예쁜 이름, 예쁜 얼굴, 예쁜 말씨. 어린 마음에 지니고 있던 서울에 대한 동경과 예쁜 여자이라는 조건이 합쳐져서 그런지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짝사랑은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열병처럼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처럼 저희는 같은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중간중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마을이나 다른 도시로 떠난 친구들을 빼고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정임이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그렇게 매일 학교에서 얼굴을 맞대다 보니 도저히 짝사랑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정임이가 저 같은 놈을 좋아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거든요. 정임이가 설마 나 같은 촌놈을 좋아할까 싶어 계속 정임이 주변만 빙빙 맴도는 짓을 하였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니 다른 남자놈들도 은근슬쩍 정임이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임이에게 괜히 숙제를 같이 하자 한다든지 모르는 문제를 알려달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저랑 안 사귀는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다른 놈들이랑 사귀는 건 상상만으로도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씩씩거리면서 정임이 주변의 남자애들을 경계하고 다니다가 고민 끝에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함께 다니는 학교 길 근처 개울가로 정민이를 데려가 고백을 한 것이었죠. 고백은 정말 충동적이었고 그랬던 만큼 말도 엄청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정임아, 나 사실 너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근데 넌 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몰래 고백 같은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혹시나 다른 놈이랑 사귈까 봐. 그게 싫어서. 아무튼 내가 싫은 게 아니라면 내일부터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를 만나보지 않을래? 부담스럽게 매일 만나자거나 하자고 하지도 않을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유치하고 멋없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선 왜 첫 고백을 그렇게 해야만 했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후회할 만큼이요.
하지만 제 고백 후 한참 정적이 흐르더니 정유민 자기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다들 내가 서울에서 왔다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말도 잘 안 걸어줬잖아. 근데 유일하게 가까이 와서 이것저것 질문도 해주고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게 도와줬던 게 영수 너였어. 처음에는 그런 네가 그냥 친구로 좋았는데 계속해서 날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관심이 가더라고. 그리고 점점 나도 네가 좋아져서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정유미는 수줍게 말을 하며 제 눈치를 살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뛸 듯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쿵쾅거렸고 세상의 모든 풍경들이 아름다워 보였네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알록달록한 가을 옷을 입은 나무들,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거리들. 늘 봐온 풍경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책에서만 봤던 어느 서양 유명 화가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정희미의 고백을 들은 그날 가슴이 설레어 달만 봐도 정희미 얼굴이 자꾸 떠올라 밤잠을 설쳤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기대감에 잔뜩 젖어 있었네요. 다만 한편으론 정희미의 마음을 모르고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마음앓이 했던 게 생각나 한번 고백이나 대뜸 입이나 맞춰볼 걸 무척 후회도 했네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로 연애가 시작이었던지라 입 맞추는 것도 1년이 지나서야 정희미 쪽에서 겨우 했고 친구로 지낸 시간이 긴지라 처음엔 얼굴만 봐도 부끄럽고 민망스러워 정희미의 손을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선 조금 웃으실 수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연애란 단어만 들어도 너무 어색하고 가슴이 쿵쿵거리고 난리였습니다. 그런 정희미와 절 놀렸던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저와 정희미가 사귀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고 그랬던지라 정희미와 데이트를 할 때 종종 함께 어울리곤 했습니다. 낯가리는 정희미도 호탕하고 개구진 성격인 민수만큼은 불편하지 않아서 거리낌 없이 민수를 데이트에 끼워주곤 했습니다. 저와 정희미는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에게 진심이었기에 공부를 할 때부턴 같은 대학을 가기로 약속을 했고 그러기 위해 같이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정희미는 공부를 곧잘 했지만 저는 공부머리가 별로 없었던지라 정희미를 따라잡기 위해선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으로 밤잠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죠. 기초가 없는 상태라 책상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정희민 제 선생님이 되어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고 때론 엄마처럼 등짝을 때리며 잠든 절 깨워주면서 다독이고 이끌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짧은 시간에 점수를 올려나갈 수 있었고 주변에서도 무슨 과외라도 받은 거냐며 이런 저의 점수 변화에 놀라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 영수 네가 무슨 일이냐며 우리 집안에서 이러다 의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고 놀라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모두 정희미 덕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정희미는 같은 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수 있게 됐고 나란히 합격증을 받아 진학할 수 있었어요. 절대 들어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대학교에 척 붙었으니 집안에선 그야말로 경사라며 다른 집에 떡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역시 저희와 떨어지기 싫다며 저와 정희미가 진학한 대학교에 함께 갔죠. 결국에 셋이서 대학교까지 같이 갔을 정도니까 저희의 우정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대학교에 가서도 저희의 데이트 약속에 민수가 함께하는 날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우정이다 보니 함께 노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남들의 시선이 어쨌든 간에 저희는 함께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 재밌었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정희미와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도 있었기에 그럴 땐 민수를 제쳐두고 저희끼리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자기만 혼자라며 섭섭했지만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로서는 거의 15년이 넘게 그리고 연인으로서는 약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정희미와 인연을 쌓아갔죠. 솔직히 제 인생에서 정희미를 제외하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선택지는
생각해 볼 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너무도 오래 좋아했던 사람이고 혹여 앞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이 여자만큼 좋은 사람은 못 만나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정희미 역시 그건 저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고요. 저희는 그만큼 서로에게 깊은 정을 느끼고 있었고 또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앞으로의 인생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고 난 뒤엔 정희미와 바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만났던 터라 서로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 없이 굳건한 관계였고 결혼을 한다면 정희미를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있었고요. 그렇게 혼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선 전 친구 민수에게 가장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로포즈를 막상 하려니 떨리기도 했고 민수한테 먼저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면 좋을지 혹은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민수가 당시 다니던 회사 앞으로 찾아갔고 근처 카페에 들어가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나타나자 저는 미리 시켜놓은 커피를 들어 민수를 맞이했고 당시 서로 바빠 많이 보지 못한 터라 간단하게 안부 인사 정도를 주고받곤 본론으로 들어갔죠. 민수야, 저기 나 너한테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여기로 온 거야. 할 말? 뭔데? 나 정희미한테 결혼하자고 하려고. 뭐? 저는 내심 제가 정희미와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민수가 제일 좋아해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민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봐온 친구들이 알콩달콩 잘 사귀다가 결혼까지 한다고 하며 두 발 벗고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너무도 냉담했습니다. 정임이랑 결혼한다고?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상치 못한 민수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다니. 민수는 한참이나 제 말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식은 커피만 들이켰습니다. 전 그런 민수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죠. 제가 알고 있는 민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저런 이야기를 꺼낼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정희미한테 유감이 있다고 보기에는 지금까지 싸우지도 않고 셋이서 잘 만나오고 잘 지내왔기에 민수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미가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제 질문에 민수는 조금 우물쭈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하자 그래야 민수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괜히 중간에서 너네 잘 사귀는데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가 결혼까지 마음먹었다고 하니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정희미가 남자 관계에 있어서 소문이 좀 좋지 않아. 정희미가 지금 우리 회사를 다니잖아. 여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정희미 얘기가 나오는데 지나치게 남자 직원들이랑 어울려 다닌다거나 하는 일이 있나 봐. 근데 그간 너한테 말하지 못한 이유는 그냥 소문일 뿐이고 또 괜히 너한테 말해서 정희미와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섣불리 말하기가 그렇다고. 그냥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네가 너무 아깝다. 민수의 말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고 저는 뭔가에 맞은 기분이 되어 대체 무슨 소문이 도는 거냐고 정확히 알려달라고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민수는 그것까지 자기가 알려주는 거 조금 아닌 것 같다며 얼버무리더군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 말을 고스란히 믿고 결혼 자체를 고민했는지 바보 같기 그지없지만 당시 저는 정희미만큼 사랑했던 친구가 민수였기 때문에 민수의 말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수가 괜히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소문이 너무나 제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정희미를 만나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정희미의 집 앞을 찾아갔고 퇴근 시간이 되었을 즈음 정희미를 만나 물었죠. 솔직히 말해달라고. 회사에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러나 정희미는 일순간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더니 곧바로 펄펄 뛰었습니다. 지금 내가 바람이라고 핀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수 너 날 그렇게밖에 안 봤어? 대체 민수 걔가 어떤 소문을 들은 건진 몰라도 난 남자 직원들이랑 회사 밖에서 어울리고 다닌 적 없어. 정말이야? 네가 이런 어이없는 소문 듣고 날 오해한다니까 내가 다 기분이 나쁘다. 근데 정말 아닌 건 아니야. 나 들어갈래. 정유미는 제가 소문을 쉽게 믿었다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었어요. 저는 그런 정유미를 보며 짧은 순간 여러 생각들이 겹치었던 것 같아요. 긴 세월 동안 정유미를 봐왔고 내가 사랑하는 정유미라면 절대 바람을 핀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여자가 아니었죠. 대학교 때도 정유미에게 추근되는 녀석들은 많았지만 정유미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걸 다 봐온 게 나인데. 저는 순간 정유미를 쉽게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정유미의 손을 붙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정유마. 나도 순간적으로 아까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잠깐 이성을 잃었었나 봐. 앞으로 다신 의심하지 않을게. 그날은 그렇게 제가 사과하면서 정희미의 화를 풀어주는데 시간을 쏟았고 정희미도 겨우 화가 풀려 다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민수에겐 더 이상 정희미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제 식대로 정희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는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서 처음 정희미에게 고백했던 장소에서 했습니다. 개울물은 그때와 달리 얼어붙어 있었지만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을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장소였으니까요. 저는 미리 준비한 반지와 함께 정희미를 기다렸고 정희미가 개울가에 도착하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미는 제 모습에 놀랐는지 잠시 걸음을 멈추었고 영수야 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천천히 입술을 떼었어요. 저와 결혼을 해달라고요. 우리 좋은 시간, 힘든 시간 다 함께하면서 서로 주름살 생기는 것까지 다 보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정유미는 제 농담에 살풋 웃어 보였고 그대로 다가와 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정유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픈 줄 알고 집에 데려다 주려 했는데 아픈 건 또 아닌 것 같았죠.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냐고 재차 물었지만 정희미는 제 시선을 구태여 피하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어쩐지 촉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집요하게 별거 아니라도 좋으니까 이야기를 해줘. 솔직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걱정돼. 라며 말을 꺼내니 갑자기 정희미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갑작스런 정희미의 울음에 저는 당황스러워 정희미를 껴안고 왜 그러냐며 물었어요.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안쓰러운 얼굴로 정희미를 바라보았는데 정희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민수한테 우리 결혼할 거라고 말했더니 걔가 너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능력 없는 영수 너랑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민수 걔 어쩜 그럴 수 있니? 우리 친구 아니었어?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민수가 정희미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일부러 평소보다 덜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수작을 부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열이 끝까지 솟구치더군요. 이어서 정희미는 민수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영수 너 여자관계가 진짜 안 좋다고 자기가 동창들 만날 때마다 영수가 찝적댄단 말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결혼하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했어. 그 말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차라리 여자관계 깨끗한 자기랑 결혼하라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 알고 보니 추접스럽게도 민수 그놈은 자기가 정희미를 오랫동안 좋아했던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정희미를 몰래 좋아했던 만큼 정희미가 자신이 아닌 저랑 사귀는 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언젠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제가 대뜸 정희미와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이젠 정말 정희미를 놓치는 것 같아 애가 탔던 거였죠. 정희미를 좋아했던 마음까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 그렇다 쳐도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했던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민수네 집 앞까지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멱살이라도 잡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감정 소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날 배신한 친구인데 그런 놈에게 길길이 날뛰어봤자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또 명색이 불알 친구인데 여자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사이가 꼬이는 것도 싫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아니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희미는 처음부터 민수의 말을 믿지 않았고 민수의 그 이간질이 저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걸 알았기에 둘 다 그냥 이 일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덮인 채 결혼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정희미와 웨딩 사진을 찍고 식장을 알아보고 함께 살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저희는 새 인생을 꿈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인생 계획도 세워보고 결혼을 하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써보기도 하면서 불쾌한 기분을 애써 누르고 결혼만을 생각하려 했죠. 결혼식 날 예상대로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얼굴 보면 껄끄러울 테니 차라리 오지 않아준 게 고마울 따름이었죠. 나중에 들으니 민수는 또 저희에 관한 욕을 했던 것 같은데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정희미는 민수를 잊은 채 평소 가보고 싶었던 베트남으로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니 환경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니 연애와는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책임질 것들이 늘어났고 수입도 늘어나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 계획도 있었으니 아빠가 되기 위해선 더 열심히 일해야 했죠. 총각일 때보다 아무래도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일하면서 제 밥을 챙겨주고 제 옷을 다림질해주는 정희미를 보면 절로 힘이 났어요. 여전히 고등학교 소녀 같은 모습으로 저를 설레게 하기도 했지만 때론 쓴소리도 해주며 역시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민수란 존재도 잊혀져갈 무렵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서 민수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껄끄러운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저는 내심 민수도 좋은 여자 찾아서 결혼을 할 만큼 더 이상 저희 부부와는 얽힐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한편 아직도 민수가 정희미를 좋아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해서 가끔씩 정희미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민수는 제게 만나자고 하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무슨 일로 보자고 하는 건지 싶었고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제 아내를 좋아했던 친구이고 이간질을 했던 친구인데 굳이 만나 옛날 일을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희미가 외려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몇 년이 지나고 아마 자기를 만나자고 하는 건 그때 일을 사과하려 하는 것 같다면서요. 정희미의 말을 듣고 며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도 한 놈이고 더 이상 정희미를 마음에 품을 놈도 아니니 오히려 자기 인생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지우고 제게 사과를 위해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정희미의 권유로 그렇게 나간 자리엔 민수가 먼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보다 살도 투덕투덕 쪘고 날카로웠던 인상보단 좀 더 나이 든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왔냐? 저희는 짧은 인사를 끝내고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민수는 먼저 과거 일을 꺼냈습니다. 그땐 내가 참 철이 없었다. 넌 몰랐겠지만 나 정음이 정말 좋아했거든.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자꾸 니네 만나는 자리에 나가 끼고 싶었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쉽게 접히지 않더라고. 포기하지 하면서도 자꾸 정음이랑 마주치고 하니까 접은 마음도 다시 피게 되고
그러다 그런 행동까지 했던 것 같다. 내가 어리석었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진지한 얼굴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잊어달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수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저도 민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슬슬 풀리더라고요. 세월이 지났는데 진심으로 사과해오는 친구를 내칠 만큼 매정한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고 내게 많이 섭섭했지만 과거 일이니 다 잊자고 하며 가볍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다시 되었다고 해도 동창회 등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짬을 내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나마도 대화가 많이 이어지지는 않았죠. 저도 민수도 서로 살아가는 게 바빴던지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마 동창회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들이 시간 되면 다 같이 모이자길래 어렵게 시간을 내서 나갔습니다. 마침 민수도 온다고 해서 간만에 만난 걸 생각하며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민수는 동창회 자리에 값비싼 명품 시계에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다들 민수의 모습에 놀라워하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민수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요새 조금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민수랑 오랜 친구였던 만큼 나쁜 감정 없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야, 민수 너 대단하다. 열심히 살려 하더니 결국 성공했구나. 그간 사업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진짜 축하한다. 고맙다 영수야. 처음 저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저한테 고맙다고 한 녀석이 점점 술에 취하더니 한껏 비꼬는 말을 시작하더군요. 시작은 제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영수 너는 아직도 그 회사 다니고 있어? 나야 똑같이 뭐. 잘 다니고 있어. 근데 거기 월급 너무 쥐꼬리만 하지 않냐? 그런 거 따라서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려고 그래? 같이 있던 다른 친구들이 눈치를 볼 만큼 민수의 이야기는 다분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빠진 저는 강하게 반박을 했죠. 사업 성공한 너보다 풍족하게는 못 살더라도 동종업계 사람들 중에서 월급 절대 적지하게 받는 편이야. 네가 걱정 안 해도 내 가정은 내가 알아서 잘 꾸려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술 취한 놈과 불쾌한 대화를 하고 나니 그냥 다시 얼굴을 안 보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간질했던 것을 다 잊고 예전처럼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니 황당했죠. 그런데 그렇게 애써 말싸움이 마무리 지어지나 싶었지만 민수는 친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제 신경을 긁어댔어요. 너 정유미가 뭘 안 해? 그 돈 벌어오면 마누라가 바가지 긁지. 애 키우는 데는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정유미가 참 부처다. 몇 번은 술에 취해 그런가 보다 하고 못 들은 척 하려 했으나 정유미까지 물고 늘어지자 그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언성을 높였고 결국 말싸움이 주먹 다짐으로 번지려고 했습니다. 동창에 왔던 친구들이 급구 말려서 다행히 말로 싸우는 정도로만 끝났지만 제일 친했다던 생각했던 친구와 그렇게 안 좋게 끝을 보니까 동창회고 뭐고 다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동창회 이야기가 나와도 민수가 올까봐 안 갔고 다른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민수를 만난다며 저보고 나오라고 하는 연락조차 죄다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이제 그만 서로 화해하라면서 계속해서 저를 졸라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다시 동창회에 나가서 민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민수는 자기 술에 취해 말을 가리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나오니 저도 더 화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시간이 흐르기도 했거니와 더 여기서 싸움을 이어나가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말을 조심하자고 하면서 민수와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론 민수와 볼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로 무척 바빠 정신없이 보냈고요. 그런데 그쯤 아내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더군요.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했지만 아내는 괜찮다는 말로 절 안심시키더니 그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말 그대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 아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남은 우리의 시간과 약속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그때만큼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땐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병문안을 가서 아내의 차도를 살피고 하루라도 더 버텨주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도가 먹혔는지 하늘이 도왔는지 저희가 아직 헤어질 시기는 아니었는지 아내는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의 반쪽이 마비가 된 상태였죠. 재활을 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으나 당신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내가 이 시기를 견딜 수가 있을지, 무너지지 않을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소 강하던 아내이기에 그 모습을 본다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병문안을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역시 제 아내의 병문안을 왔죠. 저는 내심 민수에게 고마웠습니다. 물론 다른 병문안 온 친구들에게도 당연히 고마움을 느끼긴 했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친구라 그런지 민수에겐 조금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민수는 그것도 모자라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슬쩍 보니 봉투 안엔 꽤 큰 돈이 있었어요. 야, 임마,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돈까지 준비했어. 내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아니야, 내가 말실수한 것도 있고 미안해서. 그냥 내 마음이야. 병원비에 잘 써줘. 정임이 재활하면 나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민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제게 봉투를 건넸지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래서 오래된 친구가 좋은 거구나 싶기도 했고요. 전 그런 민수에게 고마워 민수의 손에 뭐라도 하나 들려보내려고 잠깐 어디 좀 갔다고 한 뒤 과일 세트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려고 보니 민수가 잠들어 있는 아내를 향해 무슨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느낌이 좋지 않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듣기 위해 귀를 살짝 갖다 대었는데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았을 뻔한 말이 민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너 이 결혼 하게 되면 분명 후회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내 말 듣지. 나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고 민수가 건네주었던 돈 봉투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민수 녀석에게 다가가 있는 힘껏 얼굴을 쳤습니다. 앞에선 돈이랑 사탕 발림으로 제게 위로를 하더니 뒤에선 잠든 정희미에게 제 욕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네가 사람이야? 친구란 놈이 누워있는 사람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저는 멱살을 잡았고 참아왔던 분노를 뿜어냈습니다. 민수는 제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생각은 못하고 그 와중에도 자격지심에 그러냐며 그러니 돈 없으면 아파서도 안 되는 거라고 또다시 비꼬는 말을 해댔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거나 친구해주고 놀아주니까 우리가 같은 급으로 보였냐? 정의미가 불쌍하다.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해선. 돈도 내가 너 기분 더러우라고 준 거야. 그걸 고맙다고 받긴. 그러니까 네 놈이 멀었단 거야. 저는 참을 수 없어 민수의 얼굴을 향해 한 번 더 주먹을 날렸고 민수 역시 제게부터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때 못했던 몸싸움을 여기서 한 것이었죠. 병원 직원들이 와서 말릴 때쯤에야 둘 다 그만둘 수 있었죠. 민수가 병원을 떠나고 저는 서럽고 분한 마음에 사로잡혀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게 비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친구라고 믿었던 놈에게서요. 그날 저녁은 그 참담한 기분을 견딜 수가 없어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샀고 잔뜩 술에 취한 채 다른 동창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병문안을 와서 잠든 제 아내에게 한 말을 주저리 풀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창이 제 말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의를 하더니 민수에 대해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를 말해주더라고요. 네가 말 꺼내서 하는 말인데 민수 그놈 그렇게 안 바꿨는데 점점 이상해진다.
걔 지금 자기 딸보다 어린 여자애들 매일 바꿔가면서 골프 치러 다니는 거 알고 있었냐? 어린 여자애들과 바람을 핀다고? 친구의 말을 계속 들어보니 생각보다 민수는 제 생각보다 더 망가진 놈이 되었어요. 문득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전 이게 바로 민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도 생각이 났죠. 저는 바로 다음 날 회사에 연락을 해서 아내가 아파서 며칠 출근이 힘들 것 같다며 회사에 휴가를 낸 뒤 민수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란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민수는 친구의 말대로 매일 여자를 바꿔가면서 회사 일은 하지 않고 골프장에 가면서 호텔에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흥청망청 돈이나 쓰며 입에 못 담을 짓거리들을 하다니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그 녀석이 한심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그 모습을 하나하나 찍으며 증거를 모았고 한 파일에 모은 다음에 모르는 번호로 민수의 아내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재수 씨는 안 그래도 집안에 무심한 민수와 이혼하려고 했고 이혼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많은 준비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보내준 사진 덕분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이구나 싶어 속이 후련했네요. 더군다나 민수는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 세무조사를 받고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탈세라나 뭐라나.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재질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민수 이야기를 듣더니 제게 이번 일은 교훈으로 얻으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의 말에 동의합니다. 민수 녀석 일을 본보기 삼아서 절대 남북이 부끄러운지 안 하고 살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주변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려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아내는 지금도 재활을 받고 있지만 다행히도 전부 다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한 번에 다 나아질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그걸로 좋게 보려 합니다. 구구절절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아내의 건강을 빌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